안녕하세요. 맘챌린지 카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초엽 작가의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소설입니다. 2021년 8월에 출간돼서 그해 알라딘 올해의 책 1위로 선정되었죠. 지금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스토리를 너무 자세하게 풀면 여러분 읽으시거나 영화 보실 때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만 소개해드리고 저희 독서토론 모임에서 다룬 발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 책은 SF 디스토피아 소설인데요. 미래 시점에서 더스트라는 재앙으로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멸망하게 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유리돔으로 된 도시를 건설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치열하게 다툽니다. 온갖 비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죠. 일부 더스트에 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실험실의 생쥐처럼 실험 대상으로 분류돼서 사냥꾼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 중요한 등장인물 중 하나가 나오미라는 여자인데요. 나오미와 그녀의 언니, 이 자매는 더스트의 내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냥꾼들에게 쫓기고 쫓겨 도망치다가 우연히 한 마을에 당도하게 되는데요. 이곳에는 아주 비밀스러운 온실이 존재합니다. 이 온실 속에서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여성 식물학자, 레이첼이 등장하는데요. 그녀는 이 온실 속에서 더스트 분해제를 연구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더스트의 폭풍 속에서 사람들을 지켜내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마을은 발각되고 침략자들에 의해서 파괴되는데요. 흩어진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비밀스러운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킨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지구는 재건되고요. 온실의 비밀, 마을 사람들의 약속은 책에서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포 안 하기로 했는데 정말 상당 부분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이 책을 읽고 4가지 주제를 잡고 토론을 해봤어요. 첫째, 과학과 인간,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명. 먼저 첫째, 과학과 인간. 소설에서 식물학자 레이첼이 원래는 인간이었지만 신체를 점점 기계로 대체해가는 일종의 사이보그인데요. 레이첼을 수시로 정비하는 지수라는 여자에 의해 레이첼은 이 뇌까지도 기계로 대체되죠. 지수는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레이첼에게 묘한 승리감과 만족감을 느끼는데요. 이런 지수의 호기심과 욕심 때문에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주제로 함께 나눈 질문들은 인간의 신체가 기계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인간이고 어디부터 기계인 걸까? 신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창조,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과학기술로 유전자 조작, 생명 연장 등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런 질문들을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원래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뇌를 바꿔도 인간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2년 전에 제가 읽은 소설, 데이비드 그레고리의 라스트 크리스천이라는 소설이 생각났어요. 좀 오래된 소설이긴 한데 뇌신경공학의 발달로 인간이 인공 두뇌를 이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이 소설의 중심인데요. 재미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인공 뇌를 이식받고 나서 신과의 관계, 교감을 상실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뇌에 있다면 인공 뇌를 가진 사람은 인간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네요. 인간의 탐욕이 과학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을 때 통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에서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듯이 과학자들이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연구하고 발명한 결과를 사람들이 전쟁과 살상 무기로 사용한 예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창조를 비교해 본다면 신은 인간을 창조할 때 자유의지, 자율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면 인간의 창조는 아무리 인간의 모습을 빼닮고 또 인간보다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을지라도 철저하게 자율성을 통제하고 도구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생명을 살리는 건 지당하죠. 하지만 인간이 가진 한계를 무시하고 탐욕적으로 과학을 남용할 때는 정말 심각한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둘째, 자연과 인간. 이 소설을 보면서 저는 에코페미니즘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만큼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전쟁과 같은 대혼란의 그런 시기에 누구보다도 어린이, 여성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더스트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죽어가는 시기에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아득바득 살아남고자 애쓰는 것들만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주제로 함께 나눈 질문들은 정말 이타적인 존재보다 아득바득 살아남고자 애쓰는 존재의 생명력이 더 강한 걸까? 또 지금 나의 생존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의 명제가 떠올랐어요. 모든 생명체는 DNA 또는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 그렇게 모든 사회 현상을 유전자의 이기성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하는 책이잖아요. 이에 반박하는 책을 요즘에 읽었는데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책이에요.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리뷰해 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몸에 악당 유전자라는 집단이 있어요. 이 유전자들은 심혈관 질환, 또 암, 치매 이런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 그룹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회 친화적이고 타인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악당 유전자 활동은 비활성화 내지는 감소하고요. 이기적으로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악당 유전자는 활성화되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책인데요. 이 소설 속에서도 지구 재건 후에 살아남은 자들 대부분이 아득바득 살아남으려고 이기적으로 애쓴 사람들이지만 결국 지구를 구한 사람들은 이기적인 주류에게 버림받고 쫓겨난 약자들이었죠. 저의 생존 지수는 10%? 디자인이나 독서도 좀 비주류의 길을 걷고 있어서 생존 지수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산다는 거에 있어서 꼭 오랫동안 생존하는 것이 중요한 걸까? 라는 의문이 들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 라는 생동감을 느끼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막 치열하고 부대끼는 삶보다 내가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또 먹는 것도 가능하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배제하고 싶어서 채식 위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셋째, 인간과 인간. 종말 앞에 자신의 생존에만 집착하는 이기적인 인간 군상을 참 잘 보여준 소설인데요. 더스트 해독제를 만든 식물학자 레이첼도 사실은 철저히 개인적인 욕망을 따랐을 뿐이거든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개체들이 서로를 의존하는 자연스러운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봤던 질문이 나의 불완전성, 결함을 채워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과 나는 어떤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사명. 프린들리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온실의 전력만은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 힘을 모읍니다. 어느 정도 대가 지불을 했던 거죠. 그리고 침략자들로 인해서 흩어진 마을 사람들은 이제 죽어가는 지구 전체를 숲과 온실로 만들죠. 참 감동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약자를 내치고 배제하는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서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남몰래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봤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 안에 꺼지지 않게 지키고 싶은 온실, 희망은 무엇인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 또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연대해서 시도할 만한 일은 무엇일까? 오늘 이렇게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소설을 소개해드리면서 발제 나눠봤는데요. 소설 자체가 재미있기도 했지만 참 다양한 토론거리들을 품고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책과 발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평안하세요.